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 선솜입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시장 전반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블록체인 시장, 이제는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같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모든 것 오늘도 블록체인 인사이트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0분 동안 함께해 주세요. 저희는 오늘 1부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와 2부 또 프론트웨어 인터뷰로 함께합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에서는요. 코인 시장 최전방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의 핫 이슈를 살펴보고 보다 더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프론티어 인터뷰에서는 직톡의 신범석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낼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부터 시작합니다. 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사심 토크 시간입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이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센터장, 비트소닉의 신진욱 대표, 그리고 플레타의 박승호 대표 이 세 분과 함께할게요. 세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오늘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록에는 어떤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8,000를 돌파했습니다. 업계는 향후 상승 가능성에 낙관적인 입장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정부는 손실 발생 등을 주의하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의회 조사국이 비트코인이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 데이터에 관련된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기관이 페이스북의 글로벌 코인에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글로벌 코인은 전통 금융기관과 제휴가 필요하다며 첨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흥미로운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세 분은 어떤 안건에 가장 눈길이 가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준 센터장님께 여쭤볼게요. 어떤 안건에 가장 눈길이 가셨을까요? 네, 오늘 안건 중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투자 피해 또는 이제 유사 프로젝트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그 피해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던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투자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였는데 사실 이제 지금까지 기축 통화 역할을 해왔던 그러니까 역할이라기보다는 또 패권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달러의 역할을 해왔던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 사실 그 달러를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많이 보유하려고 하고 또 거래가 그만큼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300조, 400조 해서 계속 이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이 트래픽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로 옮겨가면 옮겨갈수록 기존 전통화폐의 기축화폐의 이제 기축통화의 힘이라고 할까요?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관련된 첫 번째 안건과 또 세 번째 안건에 눈길이 가신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그럼 이어서 신진욱 대표님은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셨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저 두 가지에 관심이 있는데요. 지지난주에 페이스북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참여를 못해가지고 좀 의견들이 조금 있긴 한데 이번에 기사를 나온 거 보면은 페이스북 코인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높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사용할 수 있으면 SNS 사용자들이 아무래도 연령대가 낮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염려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페이스북이 만들어낼 그 코인은 그 뒤에 블록체인이 쓰이던 말던 별로 관심 없이 쓸 수 있는 유저 굉장히 친숙한 코인으로 나올 거고 그렇지 않을까 이제 싶은 과정이라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이해도가 없이 또 잘 쓸 수 있게 어련히 잘 만들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에 비트코인이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저희 고객분들이나 이제 전체적으로 업계가 좀 분위기가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또 한번 그 다른 패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번째 안건 그리고 또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과 관련해서 관심이 가신다고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승호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셨나요? 네, 저는 첫 번째 이슈하고 두 번째 이슈에 눈길이 가고요. 근데 첫 번째 이슈랑 두 번째 이슈는
따로 떼진 이슈가 아니고 둘이 같이 좀 볼 필요도 있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고 이제 그에 따라서 정부 입장이나 정부도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내에서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오르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기분과 그다음에 앞으로 바라보는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 정부 입장이 강하게 피력이 된다면 지금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네거티브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이제 동시에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에 아무래도 눈길이 가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이슈에 눈길이 간다고 해주셨는데요. 세 분께서 오늘도 공통적으로 한 안건에 또 함께 눈길을 주고 계시네요. 그럼 오늘의 주제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비상하는 비트코인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안건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께서 픽해 주신 안건은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을 돌파하고 이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질까 이 점에 대해서 아무래도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최근의 동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진욱 대표님, 현재 비트코인 상승세 어떤 흐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한 지 이제 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승세가 언제 나올지 굉장히 이제 궁금하게 됐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애매하고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호재들, 그러니까 전통 기업들 뭐 JP 모건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오더라도 상승하지 않았었는데 결국엔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모여서 좀 상승세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조금 만들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거는 컨센서스라는 그 블록체인에서 가장 큰 행사를 전후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그 시점과는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관여가 가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비트코인 자체가 워낙 가장 탈중앙화된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가 확실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는 나눌 수 있더라도 확실하게 딱 이거다라고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비트코인이 시원한 흐름을 보여주진 않았었는데도 최근에 또 컨센서스와 더불어서 이렇게 또 상승하게 된 게 참 눈여겨볼 만하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할 조짐이 있었는지 이 점도 궁금한데요. 박재준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언제부터 이런 조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뭐 그건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라서 네. 뭐 크게 의미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지금 좀 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2017년 말에 이제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이제 하락을 계속 반복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낮은 가격에서 이제 이러다가 시장이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반응까지 있었는데 근데 그동안에도 계속 뭔가가 이제 호재가 있었죠. 이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얘기 나왔던 지금 JPM에서 만들었던 이제 코인, 만든다고 했던 코인도 그렇고 또 커스터디 서비스도 그렇고 다양한 회사에서 또 단독 또는 연합으로 이제 ETF 신청하고 뭐 SEC에서 심사를 뭐 거절하기도 하고 보류도 하고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이 반복되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전혀 없었죠, 시장에서.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고 해서 이전에 있던 호재 안건보다 더 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좀 다르다고 보는 건 지금까지 있어왔던 이 프로젝트들이 어떤 기대를 보여줄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눈앞으로 이제 다가온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당장 뭐 IBM이 처음에 이 머스크라는 회사하고 물류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이게 단순히 SI성을 떠나서 얼만큼의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하지만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2위, 4위 하는 MSC라든지 CGM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물류 회사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류가 정말로 뭔가가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페이스북이나 또 루니버스나 이제 세계적인 메신저 회사들이 내놓는 코인 프로젝트를 보면서 처음에 텔레그램이 이 메신저를 한다고 이제 메신저 기반의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모집 금액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실제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한 부분이 예측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 보여줬던 어떤 다른 면들은 여기서 이런 것들이 유통되고 지불되고 송금되고 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페이스북에 아시겠지만 주민번호도 또 제 실명도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근데 하지만 신뢰가 있죠. 정말 제가 실제 사용자라는 게. 그게 왜냐하면 이제 개인들의 관계 기반에서 신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 기반의 신뢰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없어도 되고 그 관계 기반의 신뢰를 가지고 유통하고 결제하고 송금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제 예전에는 아이디어성이었는데 눈앞에 큰 기업들이 나에게 실생활에 다가오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시기가 돼서 지금 이 시장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는 정말 눈앞에 볼 수 있는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가 온 것 같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4월부터 약 2달간 꾸준히 상승해온 비트코인이 27일이었어요. 27일에 1,000만 원을 돌파하고 이건 2018년 5월 이후 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이 상승 요인은 왜인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어떠한 요인들이 상승세를 이끌게 됐었는지 박승호 대표님 생각에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시나요? 내려갈 만큼 내려가지 않았을까 지금. 저는 이제 어쨌든 계속 그 히스토리는 반복이 되고요. 저는 네. 지금은 이제 바닥세를 찍고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좀 보는 부분도 있고요. 심리적인 부분이나 투자자들의 참여 여력이 좀 기존과는 방향성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그리고 전체적인 기대감이나 향후 전망을 굉장히 좀 좋게 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대상승장 같은 분위기까지는 아직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력이 좀 더 있다고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남미나 이런 곳에서 뭐 아르헨티나에서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2만 달러로 거래되고 있다는 소식도 저는 들은 바가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비트코인은 계속 지속되고 이 시장에서는 언제나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남미라든지 아르헨티나 이런 브라질에서 자국의 화폐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있을 때 비트코인을 지금 사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현재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현금보다 비트코인이 불안했을 때 비트코인의 지금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은 언제나 가장 빠른 대체제고 사람들이 언제나 신뢰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도 비트코인은 상승세를 좀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뭐 벡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슈와 맞물려 가면서 상승 여력을 좀 더 많이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오르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어느 정도 오를 거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고점 네. 이상은 가지 않을까. 한 번은 더 반복되지 않을까. 그 정고점이라 하시면 2017년 말에 있었던. 네네. 그 정도는 언젠가는 또 갈 건데 생각보다 빨리도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그거 정고점을 찍었을 때는 어디까지 오를지는 예측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낙관적으로 보면 정고점의 2배까지는 빠르게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박재준 센터장님 되게 흥미롭게 좀 들으셨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또 예측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2017년 지나고 나서 2018년 중반에 굉장히 이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제 이 세미나하는 자리에서 이제 각각 예측할 때 이제 10만 달러를 예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 뭐 턱도 없이 틀렸던 예상이었죠. 그것도 뭐 언젠가가 아니라 2018년 말에 그 가격을 제가 예상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게 지금 가격이 뭐 그때도 틀렸고 또 올해도 어떻게 또 예상을 틀리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 가치가 아직 얼마에 시작하고 뭐 시작한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한계는 아직 점치기도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굉장히 더 크게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잠재력이 어디까지인지 아직 가늠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잠재력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두 분 의견 들어봤으니까 또 신진욱 대표님 의견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예측을 하세요? 박 센터장님 정확한 숫자를 말씀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위치긴 하지만 일단 비트코인 자체를 제가 뭐 2012년, 13년에 이제 접하고 나서 너무나도 이제 매력적인 걸 이제 느끼고 그때 이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써 있어요. 이제 디지털 금이 된다라고 이제 써 있는데 저도 그 지금부터 한 6, 7년 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거기에 제가 그런 얘기들 써놓은 거 보면서 놀랐는데 그런 걸 보면서 하락장에서 마음을 다 잡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볼 때 올해 뭐 얼마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전 비트코인이 향후 지금 지구상에서 비트코인이라는 키워드를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향후 뭐 개당
1억 이상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그 올해 갈지는 내년에 갈지는 10년 후에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그 주제도 보면 좀 안타까운 거는 비트코인 가격 왜 오르는 걸까? 이게 왜 오르지? 이게 오를 게 아닌데? 라는 약간 부정적인 것 같은데 여태까지 왜 안 올랐었던 걸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저는 사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 뭐 1억 더 이상 갈 거라고 저는 근데 그 생각하고 시각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왜 올랐을까가 오늘 주제인데 네. 그동안은 왜 안 올랐을까? 어. 그게 진짜 궁금하긴 하죠. 네. 저는 원래 계속 올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근데 여태까지 비트코인을 낮은 가격에 매수한 사람들이 터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 오르지 않았을까. 아무리 호재가 쏟아져 나오고 현실화가 되더라도 현실화가 되고 호재들이 나오면 당연히 사람들도 더 많이 쓰고 투자를 10,000원 하려는 사람들도 20,000원 하게 되고 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랐어야 되는데 오르지 못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오히려 사람들이 기대감이 오른 것도 사실이지만 악재들이 사실은 호재가 있는 게 아니라 악재들이 많이 해소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그 듭니다. 두려움이 좀 네. 적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던 그 시기는 이제 좀 오르는 것 같다가도 또 떨어질 때도 네. 더 떨어질 것 같고 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컸는데 사실 지금의 그래프를 보면 이제 사람들의 심리도 그렇고 이제 떨어져도 뭐 더 이상 떨어지진 않겠지라는 어떤 그런 안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적어졌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안심보다는. 그래서 아마 이제 정부에서도 걱정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승세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네. 이 작년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전체적으로 암호화폐가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저도 그 개인적인 투자로 이제 손해를 보면서도 괜찮아. 여태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했잖아. 심하게 떨어지고 다시 그 이상을 또 극복하고 그 때가 올 거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굉장히 그 신념을 흔들게 되는데 이번에 폭발적인 상승은 아니지만 역시나 그 떨어진 만큼 또 다시 오르기도 하는구나라는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또 다음 뭐 침체장이 오더라도 또 다시 또 오를 수 있다는 그 좀 각인이 좀 많이 되는 장이 그렇죠. 아닐까. 기대감이 그런데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패턴은 조금 다른 거는 네. 그 예전에 상승장일 때는 국내 이제 한국에서 먼저 가격이 올라가면 국외 가격이 따라오는 추세였는데 오히려 지금은 국내 가격이 해외 가격을 좀 따라가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역푸일 상황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한국이 좀 가격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면 어디서 지금 견인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세 분께서 또 심리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시는데 저는 포모 효과라고 하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좀 투자자들이 또 들어온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재준 센터장님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피부로 느끼는데 네. 이제 주변에서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뭐 유선 전화도 오고 톡으로도 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 포모 현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까지 오를 것 같은가에 대한 기대라기보다 남들이 타고 가는 저 배에 나는 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계속 오를 것 같으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만약에 BTC는 많이 올랐는데 다른 코인을 만약에 간다면 어떤 걸 가야 되느냐, 이제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지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 포모 현상은 2017년 말에 극에 달했었고 네. 이제 지금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두려움이 적은 만큼 또 그것만큼 이제 그 두려움의 크기가 적어진 만큼 굉장한 대박에 대한 투자 수익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도 좀 줄어든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시장에 큰 흔들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2017년엔 아무래도 투기 열풍이라고 좀 불릴만 했던 것 같아요. 그때와는 좀 전문가들이 다르다 이런 시각이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요. 어느 점이 다른가요? 박승우 대표님 생각에는 어떤 점이 좀 달라졌다고 보세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예전 17년도 장에는 김포가 너무 심했죠. 그래서 한국하고 국외 가격 차이가 너무 심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과 국외 가격 차이가 가장 심하지 않고 오히려 국외가 먼저 오르는 추세도 많이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국내는 그리고 주변 분위기 보더라도 좀 차분한 편이고요. 예전보다는. 그리고 사람들이 아직은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아직은 그런 분위기에 혹시나 여력이 더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언제 또 그런 분위기가 타오를지 그런 것도 한편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리고 항상 이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좀 시각은 유지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2017년에 비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추세가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또 이어질 수 있을지 이 점도 참 궁금해요. 향방이 궁금한데요. 일단 깜짝 신드롬에 가까운, 깜짝 상승에 가까운 비트코인의 최근 동향에 너무 크게 염두를 하지 말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의견도 있긴 하더라고요. 큰 의미는 두면 안 되는 것인지 이 점이 궁금한데 신진욱 대표님 동의하세요? 큰 의미 안 둬도 되는 걸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큰 네. 의미를 두라라는 게 집문서 팔고 땅 문서 팔고 그걸 투기하지 말라 정도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네, 제가 뭐 잘못 해석한 걸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어차피 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제 이제 비트코인 그 SV가 사토시 비전이 이제 많이 가격이 이제 올랐었는데 그렇게 관심을 끌더라도 그 사토시 비전이 사실이건 아니건을 떠나서 그런 관심을 끌더라도 결국엔 관심이 결국에 비트코인으로밖에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1등 브랜드들 나이키나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결국에는 1등 브랜드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투자를 한다면 향후 그리고 암호화폐를 투자한다면 기존의 그 ERC20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통해서 암호화폐 토큰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오른 것처럼 비트코인으로 결국에 다른 코인을 살 수밖에 없고 이 암호화폐에 관심이 또 모아진다면 결국엔 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향후 꾸준히 올라가는 건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은 이 과정 내에서 비트코인의 대형 고래들의 지갑이 과연 누가 갖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또 급등이 있으면 또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차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또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조심을 해가면서 크게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게 큰 돈을 매우 무리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네. 걸로 저는 제가 해석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오르긴 오를 거고 이건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인 건 맞지만 하지만 너무나 또 이렇게 투기성으로 이제 투자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박재준 센터장님은 언제까지 이 추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실까요? 네, 뭐 계속 이어갈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싶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프로젝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지금 이 상승세가 왜 저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이제 언급됐었던 거죠. 이제 IBM에서 이 머스크하고 같이 만든 트레이드랜드라는 이 무역 플랫폼, 또 중국 선전에서 만든 그러니까 선전 지역을 대상으로 만든 무역 플랫폼. 근데 그 무역 플랫폼 이런 프로젝트들이 나왔을 때 그게 무엇이지라고 설명을 시작하면 당연히 블록체인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블록체인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지라고 질문을 하면 결론은 코인입니다. 근데 그 코인의 가치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지라고 하면 결국은 그 오리진은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새로운 프로젝트 또 기업에서 대기업이든 중기업이든 기업에서 실생활에 내놓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하나씩 가치가 적든 크든 발현되면서부터 그걸 발판으로 다시 비트코인의 가치는 다시 또 점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치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 나오게 되는 신규 프로젝트들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계속 떠받쳐 올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분의 한 줄 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안건에 대해서 한 줄 평을 좀 들어볼 텐데요. 먼저 신진욱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한 줄 평 내려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코인 시장이 이제 일주일이 뭐 한 달 같고 한 달이 1년 같은 굉장히 급변화하는 시장인데요. 뭐 어쩌면 아수라장 같은 그런 시장이기도 한데 확실한 거는 이제 변하지 않는 사실은 비트코인 자체는 그 암호화폐의 1등 브랜드라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하지 않는 1등 브랜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박승호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한 줄 평 어떻게 내려주실까요? 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뭐 암호화폐 겨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꽃망울이 돋아난 걸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언제나 예전에 있었던 과거도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도 있다는 사실은 주지하면서 객관적으로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준 센터장님 한 줄 평까지 들어볼게요.
예, 지금은 뭐 비트코인 가격 상승 때문에 대화의 어떤 방향이 좀 재미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한데 사실 지금은 이 암호화폐 가격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피해에 대한 우려보다는 그 잠재력이 어디에 있고 어떤 식으로 찾아야 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더 값진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나눈 이야기들 토대로 한번 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가감없는 토크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 유망 기업과 인물을 만나보는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재능 공유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직톡의 또 신범석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블록체인 인사이트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톡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신범석 대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또 인사해 주셨는데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나씩 공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포괄적으로 직톡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직톡은 블록체인 기반 언어를 기반으로 언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늘 함께하는 소셜 네. 네트워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소셜 네트워크다라고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직톡이 참 인상적이었던 점이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부터 직톡 서비스를 운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기존의 직톡 플랫폼의 주요 사업 내용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직톡 프로젝트가 무엇인가요? 무엇이었나요? 네, 직톡은 저희가 전 세계 사람들이 만나서 언어를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직톡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거는 제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해외에 가지 않는 이상 만나기 힘들었고 그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말 그대로 언어를 위한 네. 언어 소통을 위한 그런 서비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언어를 가리키시는 분이 한 1,800명 정도의 외국인 분들이 계시고요. 그중에 1,600명은 일반인 선생님들이고요. 그리고 200명은 전문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 선생님들은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 선생님들이고 이분들은 시간당 비용을 차지하면서 직접 가리키고 있고요. 저희 사용자들은 현재 이제 10만 명 정도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고 지금 한국인 유저들은 한 20% 정도만 이제 한국인 유저이고 나머지 80%는 해외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직톡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있는데요. 직톡을 시작할 때 방금도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외국어 학습을 아이템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직톡의 탄생 스토리를 한번 여쭤볼까요? 네, 제가 2009년에 이제 네. 국내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가게 됐고요. 2009년에 가서 이제 언어를 배울 때 저는 일반 학원에 가서 이제 언어를 배운 게 아니라 커뮤니티 센터를 가게 됐어요. 거기서 미국은 이민자들을 위한 나라다 보니까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루 종일 앉아 있고 이분들과 재미있게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할 수 있었고요. 하루에 10시간씩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한 3개월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를 잘 할 수 있게 됐어요. 스피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 이후부터 너무 좋은 시스템이라서 이거를 이제 제가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서 이제 잉글리시 라운지라는 그런 서비스를 뉴욕에서 또 시작하게 되고 또 한국 학교도 이제 거기에서 제가 혜택을 받았으니까 이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서 한국 학교도 제가 설립을 해서 제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한국 학교와 잉글리시 라운지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오프라인 사업에 또 한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뉴욕은 이제 렌트비도 굉장히 비싸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국에 2015년에 오면서 이걸 이제 모바일로 만들어서 글로벌 플랫폼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직톡의 탄생 스토리를 간략하게 들어봤는데요. 네. 이 기존 직톡 플랫폼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요.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좀 불릴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블록체인은 어떻게 해서 적용이 됐는지 이 점이 참 궁금합니다. 이 배경이 궁금한데 블록체인 시장에 뭐 진출하게 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요? 블록체인은 사실 제가 2012년부터 제가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굉장히 일찍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 들어왔는데 네. 그때 제가 만들었던 게 뱅크 오브 비트코인.com이라는 이런 사업도 미국에서 이제 런칭까지만 했습니다. 런칭까지 했었고 이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한 이제 관심을 굉장히 일찍부터 제가 봤지만 그때도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대부분 투기를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사업화할 것이냐를 많이 고민을 했고 뱅크 오브 비트코인.com도 사실은 이제 세이빙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융으로 쓸 수 있도록 이제 제가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법이라든가 이런 현실에 이제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비스는 할 수 없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2015년에 직톡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시작할 때 제가 원래 그 언어를 가리키고 배우는 사람들 서로 간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서로 지식을 서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그 거래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블록체인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더리움이나 이런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비트코인을 직접 만들지는 못했고
이제 플랫폼 사용자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 해서 저희 직톡이라는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플랫폼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많은 유저들이 또 모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이제 2018년에 저희가 블록체인을 이제 도입하게 됐습니다. 지식 거래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2018년부터 블록체인을 도입하게 되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기존 직속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을 2018년부터 적용을 하시게 되면서 그 이전과 달라진 점은 어떤 게 있을지 이 점도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적용은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한 건 2018년부터고요. 아직 저희가 이제 앱에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기존 시스템대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는 아주 글로벌한 소액 결제가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플랫폼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지식을 서로 교류하기 때문에 통화 분 단위로 비용을 지불하고 학습자는 선생님한테 비용을 지불합니다. 근데 이 비용을 지불할 때 저희가 달러를 지불하기 때문에 저희는 평균 거래 금액이 1달러, 2달러의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이거를 아프리카에 있는 A라는 사람에게 송금하기 위해서는 송금 수수료가 더 비싸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바로 송금해 줄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동안 그 금액을 다 이제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출금을 해주고요. 그 금액도 최소 20달러 이상 돼야 저희가 송금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결제를 전 세계 사람들이 결제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피지사나 이쪽에서는 외국인들에게 공인인증서라든가 이런 걸 또 요구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결제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수수료가 저희가 한 50% 정도 이상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이제 수수료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수수료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좀 도입하게 됐다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대략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틱톡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던 플랫폼의 구성 그리고 각각의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틱톡은 저희가 처음 2015년 또 5년에서 2016년까지 처음 개발했을 때는 네. 화상통화 앱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상통화로 이제 언어를 그때는 이제 전문 선생님들만 저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문 선생님들이 이제 시간당 전화 영어처럼 이제 가리키고 배울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막상 화상통화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많은 유저들이 두려워했어요. 외국인을 얼굴을 보고 만나는 거를 굉장히 이제 두려워했고 또한 이제 모바일 플랫폼으로 만들다 보니까 악성 유저들도 좀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화상통화로 시작을 했지만 그리고 이제 음성통화, 채팅,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이제 이런 전반적인 이런 모든 기술들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네. 지금은 뭐 페이스북처럼 콘텐츠도 올리고 거의 글도 쓰고 사진도 올리고 서로 좋아요, 댓글도 쓰고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만나서 소셜 네트워크도 하고 채팅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마켓플레이스로 해서 선생님들도 본인의 이제 지식을 올릴 수 있고 일반인들도 서로 무료로 서로 통화도 할 수 있는 그런 랭귀지 익스체인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플랫폼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직톡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그렇다면 실제 사용자들은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고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이제 저희 플랫폼은 모바일 플랫폼으로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누구나 쉽게 이제 안드로이드나 iOS 앱을 이제 직톡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거기 이제 다운 받으면 거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별로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각 언어별로 저희가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을 선택하고 실시간으로 예약할 필요도 없이 바로 이제 통화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받는 사람은 통화 받은 그 금액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출금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안드로이드, iOS 개발이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만들어졌고 이제 곧 이제 다음 달에는 윈도우용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맥용 프로그램으로도 저희가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으로도 저희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저희가 9월 정도에는 일반 웹으로
도 이제 사용해서 이제 언어를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든 플랫폼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자, 그러면은 기존의 프로젝트들과 비교해서 강점, 직통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소셜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반 소셜 네트워크를 추구를 하고 있는데 네.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는 뭐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라고 보시면 페이스북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플랫폼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플랫폼들이 지금까지는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하는 데 집중을 했다면 저희는 연결해서 끝나지 않고 연결 다음에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연결하고 그 이후에 서로 간에 아주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저희가 만들어져 있고, 저희 또 특징은 저희는 플랫폼의 거래 수수료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뭐 단돈 1원도 저희는 송금이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저희가 이제 개발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시간도 1초 만에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플랫폼보다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저희 장점입니다. 거래 수수료가 제로라는 점이 참 인상적인 것 같고, 많은 실사용자분들이 이 점 참 인상 깊게 보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메인넷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이 메인넷 개발에 욕심을 내는 경우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또 그런데 이게 네. 참 인상 깊었어요. 루니버스를 도입을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이 네.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거래 수수료가 제로이면서 1초 만에 그 결제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배경이 이제 루니버스라는 플랫폼 속에서 저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대표적인 블록체인인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네. 송금 수수료가 매번 발생하고 트랜잭션당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비스 저희 같은 플랫폼에 도입을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으로 저희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개발하지 않고 루니버스는 네. 루니버스는 아마존의 AWS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스타트업들이 쉽게 블록체인을 도입을 해서 특별한 이제 블록체인 기술자가 없더라도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루니버스라는 플랫폼 속에 들어가서 기술 지원이라든가 굉장히 쉽게 그리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루니버스를 도입한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또 최근에 보니까 또 글로벌 거래소 BW.com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았다는 소식을 제가 또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과 함께 직톡의 현재 상황 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어제 BW 거래소에서 이제 저희가 투자 받은 것들이 이제 보도 자료도 나갔고 네. 저희가 이제 언론에 저희 공개가 됐는데요. 이제 그 부분이 국내 프로젝트로서는 처음으로 그 BW 거래소에서 저희가 투자를 유치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 BW 거래소에서도 이제 중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 거래소인데 네.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한 유저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저희가 이미 10만 명의 유저를 또 가지고 있고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동남아 유저들이 이제 확보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좋게 봐주셔서 저희에게 또 투자를 하시게 됐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최근에 혹시 집중하고 있는 이벤트나 뭐 현재까지 성과에 대해서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사용자들의 한국인 유저가 20%고 네. 나머지 80%가 해외인데 대부분 동남아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베트남, 네. 필리핀, 인도 이런 인도네시아, 미국 이렇게 이제 순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도 한국어를 배우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이제 영어를 배우는 그런 어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언어를 서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를 배우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셔서 이제 한국어로 글도 쓰고 실제 한국 분들한테 언어도 배우고 그래서 뭐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로 가르치고 그리고 또 수익도 벌어가는 그런 플랫폼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한류 바람들 때문에 저희
플랫폼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류의 바람과 더불어서 동남아에서 특히나 더 좀 네. 활약을 하고 있는 직톡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현재 상황까지 알아봤고요. 네. 자, 토큰 이코노미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직톡의 토큰 이코노미는 어떻게 짜여져 있을까요? 저희 토큰 이코노미가 좀 특별합니다. 어. 다른 보통 프로젝트랑 좀 다르게 네. 짜여져 있는데 저희는 이 토큰을 만들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전 세계 1억 명의 유저가 저희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요. 네. 1억 명의 유저를 모으기 위해서는 기존의 스타트업이나 기존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 많은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서 마케팅을 하고 유저를 모으는 방법인데 저희는 기존의 일반적인 투자를 받아서 유저를 모으는 게 아니라 토큰 이코노미를 통해서 유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이코노미를 짰어요. 그래서 한 명의 유저를 데려오면 추천을 하게 되면 $5 상당의 저희 토큰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유저당 보통 200명에서 300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이제 데려오면 100명을 만약에 들었다면 $500에 상당하는 저희 토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많은 유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친구들을 초대하면서 굉장히 많은 토큰이 분배가 되면 토큰 이코노미상 사실 가격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저희는 그거를 1년 동안 락업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친구를 초대해서 계정에 $500의 큰 금액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제 락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 유저들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이제 락업이 있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또 가격이 오르면은 처음에 받을 때는 $500였지만 이게 가서 2배 오르면 $1,000, $2,000 이렇게 가격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이코노미를 만들어서 유저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구성이 돼 있고 네. 그 할당이 50%나 지금 유저를 위한 토큰 이코노미로 네.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 세계 1억 명의 유저를 또 목표로 하면서 그 토큰 이코노미를 그에 맞게 짜여주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자, 그럼 직톡의 향후 계획까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향해 가고 있을까요? 지금은 저희가 언어를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아마존도 처음 시작 때는 책을 파는 플랫폼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제품을 다 팔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저희는 이제 언어로 시작해서 전문 분야, 그러니까 뭐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금융이라든가 다양한 지식들을 서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네. 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 직톡을 통해서 또 앞으로의 또 멋진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모습이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직톡의 신범석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블록체인에 대해 다양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 오늘도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많은 이야기, 블록체인에 대한 모든 것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